해설을 시작하자면, 근데 벌써 26년 1월이네요. 이제 딱 한 달 남았네. 2월 7일이니까 시험이. 한 달이면 진짜 많은 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57점 이상인 분들은 좀만 열심히 하면은 그, 뭐야, 쇼트 트랙에서 마지막에 그 칼날 내밀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마지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 막판 뒤집기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겠고, 손님도 갔고, 이지은 기술사님도 왔고, 그 기존에 합격한 사람 중에는, 그리고 이정훈 기술사님, 현은정 기술사님, 최빈 기술사님 아파서 못 오시고, 방대양 기술사님, 또 누구 있지? 김재영 기술사님, 이렇게 왔거든요. 자, 환영회 오면은 진짜 저희 반이 제일 많습니다. 자, 다른 반 멘토님들은 참석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데, 저는 이제 블루보드 위원회라고 그 행사 주최하는 위원회 있거든요. 환영회라던가 뭐 평생 회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저랑 이지영 기술사님이 거의 가입돼 있어가지고 아마 행사하면은 모든 행사에서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가는 것보다. 해설하자면 이제 XP 개념 및 실행 원칙인데 뭐 XP는 워낙 기본 토픽이라서 네, 정의에다가 뭐 TDD 같은 것들 좀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정의의 마지막 단어는 애자일 방법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개념만 두 줄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뭐 특징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개념도를 2교시형처럼 여기 위에다가 끌어다가 요렇게 써도 되잖아요. 여기 개념도 그리고 여기다가 개념해서 이렇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 원칙은 이제 12가지죠. 그 용단 커피존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실행 원칙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하지? 특징? 가치? 네, 그거니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12가지를 써주시면 되고 12가지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칸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넘버링 같은 것들을 좀 해서 한 줄에 두 개를 쓰던가 아니면은 뭐 넘버링을 해서 강글에다가 몇 개를 좀 써주시던가 아무튼 12가지는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빼먹으면은 뭐 공간 때문에 생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뭐가 좋을까요? 뭐 다른 뭐 린과 관련된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애잘 방법론 이런 거 언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개념에다가 그 가치까지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썼다고 하면은 3단락에다가 그 용단 커피존 같이 언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점수의 간이법과 정통법. 이게 진짜 저도 공부할 때 헷갈렸는데 이게 누가 물어봐가지고 저도 급하게 공부는 했는데 일단 제가 이건 맞은지 틀린지 몰라요.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능 점수라는 거는 FP잖아요. FP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간이법과 정통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이법과 정통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 간이법은 이제 평균 복잡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 SDLC가 전 단계에 적용이 가능한 거고 하지만 이제 정통법 같은 경우는 그 상세 복잡도, 유형별 복잡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세 설계가 된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있잖아요. 유범위의 데이트 있잖아요. 유형, 뭐 범위, 뭐 데이트, 뭐 트랜잭션. 이것들을 통해서 요 FP, 간이법과 정통법에 들어가는 FP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서 보정 단계가 있으면 이 보정이 이 상세, 유형별 복잡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보정이 있으면 정통법인 거고, 이 보정 단계가 없으면 요거까지만 있으면 간이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FP가 있잖아요.
거기서의 FP는 처음에 거기서는 뭐예요? 사계보호 직소잖아요. 사계보호 직소. 사업 유형 기능 점수. 그 기능 점수할 때 내가 간이법을 할 것이냐, 정통법을 할 것이냐 선택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기, 보후, 보정 전, 보정 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보정이라는 거는 이 FPS를 산정하는 보정인 게 아니라 원가에 대한 보정입니다. 뭐 보안이라던가 뭐 다섯 가지 뭐 있죠? 보안. 뭐 상호 연계, 뭐 규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FP에 대한 보정이 아니라 원가에 대한 보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계보호 직소에서 보정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 이게 정통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사기 두 번째 단계에서 결정하는 거고 뒤에 있는 보정은 그 FP에 대한 보정이 아닌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ISO 뭐야? 14148? 뭐야? ISO에 있는 거는 정통법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ISO에는 설명은. 그러니까 보정이란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 간이법과 정통법의 차이는 꼭 알아두시고 정의에다가 뭐 전체 단계, 평균 복잡도, 상세 설계 이후 유형별 복잡도 이런 거를 꼭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 DB와 벡터 DB는 사실 아까 했으니까. 근데 야, 진짜 저는 이걸 답을 보면서 아, 분명히 불과 몇 분 전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쓰는 거 도대체? 와, 진짜 여기서 남만 떠들어도 진짜 의미가 없어. 다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냥. 그 다음에 데이터 리니지. 데이터 리니지는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라던가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추적하는 기술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출처 추적이랑은 조금 다르죠. 디지털 출처 추적은 이제 뭐 검증, 무결성 이런 걸 한다면 데이터 리니지는 뭐 어떻게 이게 흘러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3단락은 마지막에는 카탈로그 써주시는 게 그래도 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데이터와 관련한 어떤 좀 뭐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메타데이터는 일단 무조건 넣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랑 표준화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넣으세요. 그 다음에 DB 모델링. 저는 DB 모델링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추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추상화라는 단어를 한 50% 정도밖에 안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 이런 거 개념도를 왜 막 지어서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이거 서브노트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여기 싱크. 일치한다. 이 그림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지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은 그대로 그려야 채점하는 사람도 편하고 답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 상상 안 지어내도 되니까 빨리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 그러면 이제 3단락에다가는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또는 뭐 정규화와 비정규화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해시 인덱스. 우리가 이제 해시로 그냥 바로 어떤 DB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중간에 이제 해시를 이제 인덱스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시 DB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해시를 인덱스로 활용한 것뿐이니까 좀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까지만 냈고. 그래서 XP. 지금까지 XP가 컴시흥에서만 한 번 나왔거든요. 진짜 한 번 나올 때 됐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XP는 이제 제 답을 조금 이제 기존 해설지를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개념도 여기다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유저 스토리라던가 테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 반복, 여기 배포 계획, 구조적, 스파이크, 인수 시험을 하고 배포한다. 이런 것들을 꼭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죠. XP에선 유저 스토리고, 스크럼 메선.
백로그? 똑같아? 백로그 아닌가? 아닌가? 아무튼 12가지 실행 원칙은 요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가지 암기해 주시고 뭐 옛날에 폐공지, 개작매, 단탭, 단테리인가? 단테리, 사상표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다 암기해 주시고 핵심 가치는 용단 커피 존. 뭐야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능 점수의 간이법과 정통법. 아까 얘기했지만 요 ISO 14143에서의 기능 점수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크기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 요인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 방식이 F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법의 개념은 기능의 복잡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균 복잡도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거다. 그래서 뭐 주로 기획 및 발주 단계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하지만 단점은 정확도가 낮을 거고. 그래서 요 간이법과 정통법을 비교할 때 요 적용 시점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정통법은 이제 각 기능의 유형별 복잡도를 고려를 해서 설계 공정 후에, 상세 설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게 정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정확도가 높지만 단점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요거 유범위의 데이트는 여기까지를 보면은 뭐예요?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간이법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 뒤에 이 조정인자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이 14개의 조정인자. 이게 들어가면은 요거까지. 요거까지 되면은 이게 정통법이다. 요 정도 이해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한 시간 찾아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요 정도 이해하고 답 쓰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아, 이걸 바꿔놔야겠어, 이렇게. 아무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노드와 엣지, 그래서 관계.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아침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노에스큐엘 쓰라는데 왜 안 쓰는 거야, 여기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이 유사도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비교는 잘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는 ANN이라던가 HNSW, IVF 이런 것도 꼭 언급해 주시고, 이거 뭐야, 이거 오타가 있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유사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알고리즘 이거는 뭐 3단락 이 문제에 대한 3단락을 제가 이걸 쓰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벡터 DB가 시험에 뭐 모의고사 이번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ANN이라던가 HNSW, HSNW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학습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 벡터 DB는 꼭 알고리즘까지 학습해서 가셔야 됩니다. 다음 데이터 리니지. 어떤 뭐 계보 뭐 이런 단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음 생성하거나 수집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활용되는 지점까지의 흐름과 변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뭐 꼭 이거는 안 그리셔도 되는데 누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뭐 답을 한번 쓴 적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서브노트에 이렇게 있나? 뭐 이거를 엄청 많이 쓰셨던데 답에다가. 상세 이제 핵심 기술에는 뭐 출처라던가 경로, 메타데이터, ETL, ELT, 카탈로그 이 정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뭐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리니지의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리니지를 통해서 카탈로그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리니지와 카탈로그의 관계를 3단락에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DB 모델링. 요 추상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DB로 표현하기 위해 추상화한다. 그래서 요 개념도를 꼭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체가 있으면 그게 DB에 저장되기까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싱크를 확인한다. 절차 상세는 뭐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갖고 와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려 사항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써도 되고 아니면 정규화와 비정규화 또는 요거는 이제 정 RDBMS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절차잖아요. 이거 말고 뭐그 NoSQL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델링 절차를 언급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시 인덱스. 근데 인덱싱 기법 중에서 속도가 빠르 일단 해시 자체는 그거잖아요. 1대1 매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빅5가 1이잖아요. 빅5가 1. 그러니까 빠르죠. 제일 빠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해야 되지만 해시 인덱스의 정의는 검색 킷 값에 직접 산술적인 연산을 적용하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버킷의 주소를 계산함으로써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장점은 빠른 검색, 저장 공간 감소, 병렬 데이터베이스 검색 최적화. 해시 인덱스는 비트리만큼 범용적이진 않지만 뭐 고유의 특성과 용도를 지닌 인덱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얘는 여기로 가면은 있다. 얘는 201에 2에 가면 있다. 201에서 2로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시 함수, 버켓, 데이터 레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죠. 동작 원리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구성 요소랑 동작 원리를 3단표로 써주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나. 해시 인덱스 사용 시의 유의사항, 이런 비교 연산자라던가 다중 컬러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교시. 요거 제 채점을 지금 거의 몇 개 못 하고 와가지고 요거 안 쓰신 분 있나요? 요거 필요성 과잖아요. 필요성 과. 요거 이거 거의 지금 2기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 2기 때도 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또 이거 안 쓰신 분이 계시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 이거는 이제 목차를 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을 0.5페이지로 쓰고 나머지를 각각 한 페이지씩 쓸 수 있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FTA를 한 페이지를 쓸 자신 없다. FMEA를 한 페이지를 쓸 자신 없다. 하조업은 그래도 좀 쉬우니까 한 페이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필요성을 개념 및 소프트웨어 안정 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해서 1단락 쓰고 요거 두 개 해서 2단락 쓰고 요거 나, 하좁 3단락 쓰고 마지막에 4단락으로 그걸 쓸 것 같습니다. 저는 STPA를.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안정성 분석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STPA는 어떻게든 진짜 꾸겨 넣어서라도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필요성에다가라도 이런 거는 근데 필요성을 바로 0.5페이지로 간다고 하면 표로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가야 되니까 그림의 어딘가에는 여기를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쓰고 표현하고 한계가 있어서 STPA까지 같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림에다가 꼭 같이 어떻게든 꾸겨 넣어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하나 더 넣자면 그런 원칙, 가맵이라던가 뭐 RRF 이런 것까지 언급해 주시고 일단 그림에다가 내가 아는 거 일단 다 때려 받고 그림과 아무 필요 없는 이제 필요성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두 줄 이렇게 쓰면 모든 걸 다 쓰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뭐 FTA랑 FMEA, 하족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STPA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요구사항. 요구사항 관련한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옵니다. 좀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저도 130회 때 아마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품질 속성. 그 i 트리플 830 오늘 언급하신 분 있는데 830은 이제 그 없어졌고 그 뭐였더라? 29148? 29 뭐야? 148? 맞아요? 어떻게 맞았지? 찍었는데? 29148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지금 1월 말에 저 ISO 27001 한 번도 평가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인증이랑. 근데 저보고 그 인증심사원 과정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급하게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ISO가 붙은 거랑 ISO IEC가 붙은 거랑 IEEE가 붙은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앞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어떤 기구라고 해야 되나? 표준화 기구에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제 ISO에서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ISO만 있으면 얘네들은 안 해준 거야. IEC는. 어떤 거는 뭐 우리가 숫자 볼 때 ISO 몇 있고 어떤 건 ISO 짝대기 IEC 몇 있고 IEEE 820 와이파이가 뭐죠? 830. 830. 뭐야? 11? 이런 거는 이제 IEEE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해준 거지. 얘네가 해준 거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29119 옛날에 공부할 때 KS, X, ISO, IEC 2911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KS랑 ISO랑 콜라보레이션 했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ISO 거를 우리나라가 따와가지고 KS를 해갖고 콜라보레이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X의 의미를 아시는 분. 이거 뭔가 아니까 비웃은 거겠지? 이 X의 의미 아시는 분 있어요? 저 처음 배웠는데. 그, 그게 보면은, 그래도 공부할 때 궁금하니까 저도 그때 궁금했어가지고. 이렇게 KS가 한국 산업 표준이에요. X가 정보 부문이라는 겁니다. 정보 부문. 그러니까 KS, X면 정보 부문인 거야. 만약 항공이다 하면은 KS, W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X는 아무튼 여기서의 X는 콜라보는 아니고 정보 부문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29는 없어졌, 830은 없어졌다. 그래서 품질 속성은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한 페이지는 써줘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 저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그 개발 프로세스는 추분 점검, 맞나? 추분 점검이고, 관리 프로세스가 협기 점검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를 물어봤는데, 협기 점검을 쓴다?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가에다가는 개발 프로세스 추분 점검을 절차를 그리고 나의 그냥 상세하게 표로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나는 관리 프로세스도 개발 프로세스의 하나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뭐 가에다가는 개발 프로세스, 나에다가는 뭐 관리 프로세스 뭐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답쓰기가 정해져 있죠. 품질 속성을 1, 일단락에 바로 쓰기는 좀 애매하니까 뭐 인트로에다가 필요성 쓰고 2단락에 품질 속성을 한 페이지를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1단락 가를 필요성, 2단락 나를 품질 속성, 2단락, 3단락, 그래서 4단락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뭐
과업심의위원회라던가 과업심의 변경위원회라던가 아니 뭐 그 뭐야 뭐 계약서 이런 것들을 통 제안 요청서 이런 것들에다 또는 요구사항 명세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운드리인데 이거는 좀 AI라던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뭐 기술 체계라고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에다가는 꼭 AI와 관련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AI 레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로 나오니까 그냥 뭐 AI 학습에 필요하다라고 쓰기보다 그러니까 주구리주구리 쓰기보다 AI 레디 데이터 이렇게 한마디로 딱 단어로 끝내면은 훨씬 명확하잖아요. 필요성 그리고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은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목차 잡긴 쉽겠죠.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단락 가의 개념 나의 필요성 2단락의 등장 배경 가 나의 주요 기술 요소 나 내 3단락 가 외 3단락 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제언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외 적용 동향에 팔란티어랑 뭐 몇 가지 있는데 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쓴 거지? 처음에 한 명이 쓸 때는 그랬는데 몇 명이 쓰니까 아니야 다 아는 거구나. 처음 봤을 땐 깜짝 놀랐는데 생각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적용 동향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4번은 이렇게 안 푸는 거예요? 6번도 안 풀고 다 1, 2, 4야. 1, 2, 3, 4야. 다 1, 2, 3, 4. 아 1, 2, 3, 5. 소프트웨어 안전의 분석의 필요성. 뭐 요렇게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전통적의 FTA, FMEA 하좁이 있고 그래서 뭐 한계가 있어서 STPA를 통해서 안전성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필요성을 써줘야겠죠.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의 필요성에다가는 그런 것 좀 언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자율주행이라던가 피지컬 AI 이런 것들 좀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뭐 한글이 뻥 나봤자 뭐 얼마나 크게 뭐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가다가 사고 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능적 실패가 조금 더 이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FTA 하면은 탑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탑다운이니까 연역적인 거고 트리 다이어그램. 그래서 잠깐만 여기 이거 논리 게이트랑 이거 뭐라고 하지? 사상? 키워드 뭐였다? 논리 게이트랑 사상인가? 사상. 논리 게이트랑 사상 키워드로는 꼭 써주시고 여기 맨 밑에가 베이직 이벤트입니다. 맨 밑에가. 그 다음에 FMEA는 상향식. 요거는 하향식. FMEA는 상향식.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가 RP에는 중요도 곱하기 발생도 곱하기 검출도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죠. 영향도를 그러니까 고장 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를 따른 우선순위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 유형으로는 뭐 시스템 FMEA 디자인 뭐 프로세스 옛날에 이거 FMEA 막 유형 누가 한번 모의고사에 내가지고 와 내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하면서 막 외웠던 것 같은데 뭐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 FMEA 유형은 그리고 하좁은 경험 기반 하좁에서 나와야 될 거는 공정 변수와 가이드 워드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탈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요 키워드는 반드시 써주시고 그래서 이탈이라는 거는 공정 변수 곱하기 가이드 워드죠. 그래서 공정 변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특정 변수와 일반 변수 가이드 워드는 이런 것들이 가이드 워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곱해서 이탈이 나온다. 그다음에 2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이제 품질 속성을 물어봤는데 그래도 개념은 써줘야 될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개념이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능, 뭐 동작, 조건 또는 성능 기준, 뭐 또는 기능, 비기능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될 것 같고 품질 속성은 완전, 명일, 검수, 추 저는 이렇게까지만 외웠거든요. 7가지만 뭐 특, 일성, 이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도출 기법으로는 뭐 이 측면을 나누는 거는 뭐 알아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터뷰, 집단 기법, 인터뷰, 설문조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찰, 프로토타이핑, 유즈 케이스 그다음에 뭐 협업에는 뭐 패스트 협업, 유저 스토리, 문서 분석, 프로세스 조사, 의사결정 트리 및 다이어그램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그 합격했을 때 요 도출 기법으로 그냥 통표로 한 페이지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물어봤으니까 뭐 단계로는 뭐 추분, 명, 검 이런 게 있고 기법으로는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한다. 이게 왜 깨지지? 그다음에 주요 산출물로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추분, 명, 검이 있고 주요 산출물로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MMI 수준별로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뭐 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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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를 언급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이터 파운드리 21세기의 원유 데이터가 이제 21세기의 원유죠. 다양한 원천 수집 및 정제 라벨링을 검증하여 인공지능 학습과 산업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로서 국가 산업 차원의 데이터 제조 공간이 되는 체계다. 제가 제 그저께 이제 주말 동안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갖고 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추운 곳에다가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그 막 심해에다가 데이터 센터 막 넣고 그랬는데 심해에 들어가면은 한 번 장애 생기면 그거 끌어올리고 뭐 점검하고 이런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심해로 가는 거 말고 이제 우주로 간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 X가 그 뭐야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발사 로켓? 그거 다시 회수하잖아요.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파운드리는 품질 보안, 법적 책임을 고려한 운영 체계와 산업 특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AI 경쟁력과 데이터 주권을 동시에 확보를 해야 된다. 여기가 있어서 다 써는 건가? 아무튼 필요성으로는 이런 거보다 AI 레디 데이터 써주시고 데이터 고갈, 뭐 디지털 전환, 데이터 주권, 서버린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고려 사항으로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권, 분쟁, 사일로, 독점 요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문제 달라? 뭐? 아 진짜? 등장 배경이나 고려 사항이나 뭐. 그다음에 주요 기술 요소로는 ETL, ELT, 그다음에 표준화, 메타데이터. 데이터 관련된 거 나오면 이거 두 개 그냥 쓰세요. 메타데이터랑 표준화.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했던 뭐야 데이터 리니지라던가 데이터 카탈로그 뭐 이런 것도 언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소버린 클라우드 뭐 이런 거는 라벨링 요런 건 뭐 딱히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동향으로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파운드리 센터, 데이터 거래소 확대, AI 연계 데이터 허브 요 정도 한 4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국외 동향으로는 이 GAIX 프로젝트랑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랑 EU AI 액트랑 팔란티어 파운드리 요 정도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리 파운드리 고려 사항으로는
위에랑 똑같네. 아무튼 주권,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조금 약간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약간 못 본 거 있잖아요. 저희 서브노트에도 없고 약간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좀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그 아는 것만 맨날 쓰지 마시고 좀 모르는 것도 한번 접근해 보셔서 등수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 대응이 되는가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7번부터 좀 보면 합성 데이터는 이제 뭐 평가에 대해서 좀 깊게 물어본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안에 통계적인 특성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생성해내는 가상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특성을 잘 지금 보존해서 갖고 있는지 평가하고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뭐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KS 테스트, PSI, 그다음에 KL, JSD 이런 키워드들은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셔라. 통계적으로 얼마나 과거의 데이터하고 신규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가 보는 거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뭐 상관계수라던가 행렬, 상관 행렬, 그다음에 페어와이즈, 그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상호 정보량 그래가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키워드로 체크된 것까지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얼마나 지금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가, 행렬 기준으로 분해해 봤을 때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변수 조합으로 봤을 때 공통의 분포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 그리고 변수 간의 비선형적인 의존성을 정량화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커버리지 관련해서 희귀 케이스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TSTR, TRTS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에서 직접 어느 정도 이 어큐러시나 리콜이나 이런 F1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얼마나 지금 모델에서 아예 그냥 학습을 시켜놓고 얼마나 지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합성 데이터가 뭐 물론 대표 특성을 뽑아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시기 케이스 있잖아요. 뭔가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특성도 만약에 가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 희귀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커버리지나 아니면 레어 케이스나 없는 희귀한 케이스, 그다음에 아웃라이어 이 근처에 있는 거, 경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테스트 방법론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좋은 키워드들 다시 한번 보시고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적 유사, 구조 보존,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성능 평가와 관련된 그 방법론, 커버리지나 희귀 케이스 관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합성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 있잖아요. AI용 학습 데이터에서 평가 한마디로 이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지금 좋은 데이터냐에도 갖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좀 키워드 위주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샤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다. 그래서 수평 분할이다. 요 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수평 분할 방식으로 분산 저장을 한다. 분산 저장. 네. 그리고 뭐 샤드 DB, 샤드 메타데이터, 그리고 샤드 키. 그리고 샤드 아이디, 그다음에 뭐 프락시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가 될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버티칼, 뭐 레인지, 키 해시, 그다음에 뭐 디렉토리 베이스드 파티셔닝 해가지고 샤딩의 분할 기법을 묻지 않아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적어주신 것이 중요하다. 그림 보시면은 테이블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샤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별도의 서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분산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그리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데이터 이런 스토리지 그냥 그런 이런 개념 이런 그림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샤드키의 개념 다시 한번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파티션인가의 그런 비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기는 수평이고 얘는 수평 수직 분할이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생기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의 테이블 내에서 분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단위로. 네. 그리고 별도 서버가 생기는 거고 동일 서버에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조인할 수가 없고, 조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 이가 오늘 뭐 두 가지를 앞에 여기 보시면 비교하는 것도 있었었는데, 제가 낸 취지는 이렇게 벡터 DB는 한번 출제도 됐었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좀 깊게 쓰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가져온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임베딩을 통해서 고차원 공간에 매핑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유사도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특화형 데이터베이스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되겠죠. 임베딩이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같은 벡터 공간에 사상을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뿌려놓는 거죠. 막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게 단어가 됐던 이미지가 됐건 이렇게 뿌려놓으면 비슷한 것들끼리 의미 기반으로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런 요소들을 다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임베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런 값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다 이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원이 되겠죠, 차원. 네. 자, 그래서 차원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기술들은 이제 다 키워드 아실 거예요. 뭐 HNSW, IVF, PQ, IVF, 그 다음에 여기 뭐 뭐죠? 여기 그 유사도 기반으로 한다. ANN 이런 거 있었었는데 요거 좀 챙겨 가시라고 낸 문제입니다. 요거. 근사 최근접 알고리즘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벡터 공간에 이렇게 사상이 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빠르게 이 비슷한 놈들을 끌고 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D3, LSH, 이제 어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애들이 있고, 차원이 낮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놈들이 있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HNSW 저희가 배웠던 거, 여기는 이 레이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프 약간 형식으로, 그렇죠. 서울을 뭐 개봉동을 찾아갈 때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이 유사도 최근접 이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을 수 있는 그 알고리즘 네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 기반으로 되어 있느냐? 저차원에 좋지만 차원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진다. LSH. 해시로 이제 내려서 차원을 축소시켜서 해싱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고차원에는 굉장히 속도가 좋지만 오탐의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차원에 잘 동작이 되지만 뭐 약간 신뢰성 기반으로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이라고 하면은 포레스트에다 앙상블까지 적용을 했다. 실시간성에 적합하다. 인덱스 동적으로 업데이트에는 불리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 장단점까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 한 번 더 또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아마 서브노트 맨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2년 전에 나왔던 그런 서브노트 내용보다는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그래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 관점에서 고득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ANN으로 점색을 한다. 유사도. 네, 가장 가까운 애들을 끌고 와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인베딩 벡터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해서 AN에 대해서 안에 좀 깊게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랩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네, DW에서 저장된 대규모 데이터를 다차원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죠? 뭐, 팩트 디멘전 잘 적어주셨던데, 다차원 모델링을 해놓고 나서, 다차원이라는 거는 시간, 뭐, 공간, 그다음에 시간도 뭐, 분, 초,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의 어떤 그런, 뭐죠? 구매량, 뭐, 이렇게 관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X축, Y축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X축부터 Z축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점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뭐 집계하고 탐색하고 비교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차원 모델링 안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림 보시면은 한 개씩 좀 뜯어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스는 요 한 구획 있잖아요. 예. 요렇게 뭐 3차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구획, 요렇게 한 구획을 떼서 보는 거고, 롤업은 위로 올려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드릴 다운은 좀 세밀하게 아래로 이제 더 보는 거예요. 예, 올려치거나 집계하거나 아니면 더 상세 내용을 보거나, 슬라이스는 한 단면을 보는 거고, 피봇은 X축과 Y축을 뭐 바꿔본다거나, 뭐
그러니까 축이 바뀌는 거죠. 네. 요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고, 그죠?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제 기법을 물어봤으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요런 어그리게이션 랭킹, 그다음에 이 피리어드 분석, 그다음에 트렌드, 뭐 버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3달용용으로.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이제 뭐 안으로 뭐 이렇게 뒤집었다가 잘랐다가 안으로 위로 올려쳤다가 하는 그런 관점이고 탐색이나 아니면 차원 관점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분 보시면 집계하고 비교, 패턴하고 추세 이런 것들도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여기 플러스 알파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좀 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차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공간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트렌드하고 추세하고 뭐 랭킹하고 그다음에 집계, 썸, 카운트 이런 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따라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 센트릭 AI 얘기를 할 때 데이터 큐레이션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한번 문제로 내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품질과 신뢰성입니다. 예.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선별, 정제, 구조, 가공 이게 결국은 품질을 높여놓고 그다음에 이 사용자 큐레이터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가장 빠르게 내가 찾게끔 원하는 거를 이렇게 코디네이션 해주는 사람이 큐레이터잖아요. 그래서 분석 가치하고 활용하고 가치가 높은 이런 데이터들을 신뢰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해 놓는 그런 과정이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했을 때의 단계, 정지했을 때의 어떤 그런 행동 절차들 이런 것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수집 때 보면은 그렇죠. 데이터의 목적과 신뢰성 이런 것들 기준에 따라서 수집할 대상을 정확히 선별을 해놓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 이제 클렌징이 들어가겠죠. 결측치, 오류치, 이상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식, 표준화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품질을 높여 놓는다. 여기 보시면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요 3가지 항목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거나 막 품질이 낮은 거는 빼내야 되겠죠. 필터링. 그리고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가. 누가 많이 지금 여기 데이터 접근을 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가. 중요도 평가와 가치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우선순위를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구성, 구조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도 구조화를 통해서 이 사용 가능한 형태, 조회 가능한 형태로 변경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품질 개선해 놓으면 신뢰성이 올라간다. 품질과 신뢰성이 올라가면 사용자 입장에서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큐레이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 클렌징, 리니지, 큐레이션, 거버넌스 많은데 요거 비교 한번 조금 개념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렌징은 데이터의 자체적인 오류를 결함하는 겁니다. 아까 뭐 빠진 거 넣을 값이라던가 없는 거 대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데이터의 오류와 결함을 제거하는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이고 큐레이션은 여기 이거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활용 가치하고 그다음에 구조, 선별 정제,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지금 활용 가치 관점으로 잘 찾고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활동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는 것들이 거버넌스죠. 이걸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책임을 누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조직 책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 수립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관리, 조직 통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예.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니지가 있잖아요. 리니지. 네. 리니지는 여기 뭐 중간에 어디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뭐 큐레이션과 뭐 여기 꼭 굳이 끼워 넣는다고 한다면 리니지 같은 경우에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으면은 클렌징 하다가 만약에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A를 B 값으로 바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게 바뀐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거꾸로 이거 바뀐 거에 대해서 어디가 지금 문제인 건지 거꾸로 찾아가야 될 때 이런 계보죠, 계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변경사항이라던가 근원에 대한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 할 때 리니지가 붙는다. 그래서 이 클렌징, 큐레이션, 리니지, 거버넌스,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데이터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DDD가 나왔습니다. DDD. 예, 이게 DDD가 나오면
약자를 정의에 쓰시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얘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또 똑같은 DDD라고 얘기를 쓰는 거는 뭐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DDD의 개념부터 보자면,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중복 단어가 정의에 또 나온 게 또 나오고 여기 윗줄에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말이 한번 나중에 정의를 쓰고 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의는 무조건 읽는, 채점자가 무조건 읽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정의가 내가 뭐 도메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뒤에서 도메인으로 또 도메인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은 굉장히 도메인이란 말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최대한 같은 단어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정의를 쓸 때 혹시 이게 매끄럽게 안 넘어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이제 코멘트를 남겨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남은 기간 그렇게 좀 매끄럽게 넘어가도록 내가 혹시 중복된 단어를 정의에다가 많이 중복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그래서 도메인으로 표현하고 책임과 도메인으로 나눈다는 건 여기에 누가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구성원들이 붙을 건지, 어떤 그 역할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고 책임과 역할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겠다라는 이제 설계 중심의 그 도메인을 표현하고 책임과 역할 반영을 목표로 하는 설계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도메인 중심 사고가 있고 뭐 유니파이드 랭귀지, 유비쿼터스 랭귀지, 그러니까 뭐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의 같은 용어로 관점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전략적 설계라고 하면은 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과 이제 바운드 컨텍스트 안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분리하고 결정하는 설계 방법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전술적 설계는 택티컬이가 되습니다. 택티컬. 택티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도메인 내 구성 요소들을 관리하거나 세부적인 한마디로 상세 설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도메인 경계를 정의하고 결정하는 상세 설계, 여기에서는 세부 설계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내용을 아는구나라고 하고 밑에는 어느 정도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는데 여기 개념에다가 다시 한번 조금 눈에 띌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상세 설계, 그다음에 그 상위 설계, 세부 설계. 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도메인 주도 설계를 해놓고 어떤 엔티티하고 뭐 객체하고 이 이벤트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안에 세부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구성 요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자면 전략적 설계 시스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도메인, 서브 도메인, 바운드 컨텍스트, MSA 그리고 여기는 뭐 엔티티, 어리게이트, 리파지토리 여기 등등등 여기 키워드들이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위 설계, 뭐 상세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번 내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나. 그래서 잘 접근하신 분들은 오늘 대부분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폐구간, 이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가 좀 이 두 개가 뒤바뀌거나,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눈에 좀 익혀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거 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1교시형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눈에 좀 익히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그림은 사실 여러 가지 그림도 좋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복잡도 폐구간이라 하면 닫혀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는 구간이 두 개니까 2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 될 거고 복잡도 같은 경우에 엣지하고 엣지 빼기 노드 개수 더하기 2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복잡도 같은 경우 의사결정 더하기 1이 된다. 네.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요렇게 세 가지 1, 2, 3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회전 복잡도에서 20도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는 뭐 리팩토링이나 다른 어떤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 정의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그냥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복잡도? 네, 그런 거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뭐죠? 소프트웨어에 아까 박영님 뭐라고 하셨죠, 이거? 이거를 그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산정한다?
까지도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맞는가가 제가 좀 오늘 고민의 포인트였어요. 채점하다가. 비용 산정의 기준이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뭐 LOC? LOC라고 하면은 뭐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한번 고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시키면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복잡도, 논리적인 복잡도 있잖아요. 논리적 복잡도입니다. 논리 흐름. 그러니까 논리적 복잡도라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 복잡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나타낸 지표다. 네. 그래서 요 말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비용 산정까지 확대시키는 거는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찾아볼게요, 저도. 네. 자, 여기까지 1교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공부해 보시라고 약간 타겟형으로 냈었습니다. MSA의 설계 패턴 맨날 뭐 싸가하고 CQRS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으니까 좀 공부해 보시라고 일단 타겟형으로 낸 문제고요. 5번은 무결성하고 뭐 정합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요새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던화 또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검증. 네, 여기 문제에 오늘 집중 많이 안 해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 검증 테스트였습니다. 검증.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제일 잘 됐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방법이었는데, 여기 좀 놓치신 분들이 있었고, 다시 한번 답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였는데, 네. 결국은 뭐, 실시간이냐, 아니면은 일괄 처리할 거냐, 아니, 뭐, 정기적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차이였는데, 여기 구성 방안.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 아키텍처 나오면 그림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1도 1표로 가야 된다. 아키텍처는 그냥 앞만 말로 생명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1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되어 있는지 뭐 기술 스택이라던가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이 그림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4번부터 좀 풀이해보면 네, MSA 많이들 구축하고 있으니까 설계 패턴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그냥 물어봤잖아요. 이건 얼마나 내가 이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많이 분할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맨 처음에 분할해야 될 때 설계 패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통신하거나 다른 MSA와 인터페이스 할 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설계 관점,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그리고 배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MSA를 배포할 것이냐, 이런 많은 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거 안에서 이제 한 4개씩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 개씩 설명드리면, 애플리케이션 분할은 아까 1교시형에 있었던 거랑 비슷해요. 이 도메인 기반으로 비즈니스 기능 단위로 분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각각의 이게 어떻게 보면 도메인이죠. 그죠? 식별된 도메인별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별된 도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서브 도메인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로직이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더 세분화해야 되는, 네. 바운드 컨텍스트 기준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랭글러 피그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일부 기능을 뭐 점진적으로 가져온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가져올 거 하나 가지고 2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그런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도메인 식별이 되고 났다고 한다면 관련된 UI,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의 팀 또는 한 개의 도메인 관리자들 지금 이 도메인을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퍼 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굉장히 상위 레벨 관점의 분할 패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신 패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죠. 중앙에 통제를 해놓고 그죠?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 단일 진입점에서 인증, 라우팅, 로깅 등등을 해서 중앙에서 처리하는 패턴이다.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 요건데 요거는 웹 모바일들 각각의 유형이 만약에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전용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 놓는 거죠. 웹으로 들어올 때랑 모바일 들어올 때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벤트 드리븐, 그렇죠.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요거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싱크, 비동기 메시징 환경에서 요청 응답 흐름을 유지하는 패턴이다. 요청을 보내면 받았고, 처리 응답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어싱크긴 하지만, 비동기긴 하지만, 여기 있죠. 코렐레이션 아이디. 요걸 통해 가지고 추적과 재처리를 가능하게끔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요 아이디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비동기예요. 어싱크예요. 어싱크라고 하면은 화면에 한번 이렇게 내가 요청해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뭔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추적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이렇게 추적하게끔 한다. 네, 이런 패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퍼 서비스. 당연히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폴리그라 DB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오늘 많이 써주셨던 사가 패턴.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사가도 있고 오케이션 사가도 있고, 네, 그런 거 잘 써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QRS. 네, 명령하고 뭐 이 업데이트 수정되는 부분하고 조회되는 부분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 읽기 성능하고 쓰기 성능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그런 패턴. 네. 그다음에 이벤트 소싱. 현재 상태 대신에 발생한 모든 이벤트를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이벤트 저장소. 얘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여기에다 모든 이벤트와 관련된 걸 다 저장을 해 놓고 얘 가지고서 이력 추적하고 감사하고 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단계로 거꾸로 롤백해야 될지 찾아가는 그런 이벤트 소싱이라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아시죠? 서킷 브레이커.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무조건 닫아놓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이 반열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복구를 시도하는 패턴이고, 리트라이는 몇 번 시도를 하고 나서 만약에 뭐 3회 시도를 하고 나서 만약에 성공했으면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리트라이가 몇 번 됐을 때 이 제시도 폭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제시도 수를 먼저 이렇게 서로 설정해 놓고 몇 회 이상 됐다라고 한다면 뭐 만약에 뭐 그냥 중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얼럿을 남긴다거나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리트라이 패턴. 그리고 버크헤드, 요거는 별도의 격리 공간을 둬서 만약에 이 스레드 풀이 뭐 차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넘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뭐 좀 분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풀, 뭐 커넥션 풀 이런 것들의 자원이나 기능별로 격리를 쳐놓고 서로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얘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서비스에 이 영향이 없는 그런 벌크헤드 패턴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아웃, 폴백, 대기 시간 어느 정도 몇 초 동안 기다렸다가 타임아웃 나면은 그냥 실패되고 뭐 다른 응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체 응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뭐 얼럿을 남긴다거나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성, 마지막으로 운영을 할 때 로그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디스트리뷰트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병목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매트릭 얼러팅, 당연하죠. 얼럿을 남겨주는 그렇게 임계치 뭐 설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알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메일 발송이나 슬랙으로 알려주는 그런 패턴도 있고, 헬스 체크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얘가 이제 MSA 별도의 어떤 모듈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한 번씩 이렇게 뭐 초단위 아니면 뭐 분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헬스 체크 패턴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포는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 아시죠? 요거 그렇죠? 어느 서비스를 내가 지금 써야 되느냐 탐색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 중앙에서 관리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센트럴라이즈 컨피그레이션, 요것도 중앙에서 모든 어떤 설정과 관련된 값들을 가운데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 메쉬, 요것도 이제 인프라 단에서 이렇게 해주는 프로토콜이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안 구성 전략을 보면 아는 거를 최대한 비비셔가지고 크게 뭐 내가 아는 거 API, 그 다음에 여기 사가, CQRS, 네, 이런 식으로도 잘 푸셨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별도로 누가 또 새로운 거를 많이 아느냐가 채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큰 판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언젠간 써먹을 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인데 무결성과 정합성,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그리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트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트로가. 네. 그러니까 인트로를 프로파일링으로 잡으신 분이 있는데 약간 좀 이거를 다 포함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무결성과 정합성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통합이나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얘를 차라리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너가 물어보는 게 이거지.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거지. 근데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그렇죠? 하고 나서 무결성 관점으로 봐야 되고 정합성 관점으로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프로파일링 해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프로파일링 잘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잘 됐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잘 됐는지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딱 이 순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인트로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각각 을 내용을 쓰시면 뭔가 어색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 할 때 결국은 무결성과 정합성 기준으로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잘 됐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 보려면 프로파일링을 잘 일단 사전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찾아놔야 되고 그리고 잘 됐고 난 다음에 검증 테스트로 잘 이건이 됐는지 봐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그 인트로를 잘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인트로 구성 어떻게 할지. 그리고부터 내가 지금 너가 그 알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무결성은, 제가 생각하는 무결성은 여기 여러 가지 좀, 이 지금 답안, 여기 답안이, 뭐 다른 멘토님 해주신 건데, 조금 좀, 그래요. 일단 개참 속삭기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 이, 뭐 개체 무결성이나 뭐 참조 무결성이나 도메인 무결성 이런 거 봤을 때 하나의 사례로 그냥 보여주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박 캐릭터 있잖아요. 뭐 박 캐릭터로 내가 20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20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이제 나는 문자만 들어오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온다거나, 예. 이거는 약간 무결성 수준을 봤을 때 이게 뭐 깨진 거라기보다는 일관성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도메인 형태로 뭔가 형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확성이나 일관성이나 유효성이 테이블 단위별로 봤을 때 하나의 테이블 단위별로 봤을 때 이 테이블 자체에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어떤 뭐 내가 여기 PK로 잡았는데 뭐 널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덱스를 잡았는데 뭐 PK로 잡았는데 중복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뭔가 이 테이블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게 정합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 단위로 봤을 때 정합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단위로 봤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 단위로 봤을 때 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례별로 보면은 테이블은 이런 거죠. A 테이블에서 임직원에 대한 번호가 1, 2, 3, 4, 5였는데 이 사람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쪽의 테이블을 봤더니 얘는 뭐 재무 쪽에 뭐 급여 테이블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가 홍길동이 아니라 얘는 뭐 임꺽정이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합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요게 이제 다른 경우가 있고 A 시스템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집계했을 때 영업 실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B 시스템에서 봤더니 얘는 뭐 2천만 원이에요. 같은 분기에 뭐 그래서 같은 영업 실적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메인. A 뭐 재무에서 뭐 발행한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HR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두 개를 봤더니 이게 서로 같은 기준이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몰아갈 것 같아요. 왼쪽에는 데이터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 뭐 빠지거나 아니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이 발생했거나 자릿수가 맞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 캐릭터, 뭐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결성인 것 같고요. 이 정합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다른 타 관계의 관점에서 있었을 때 이상현상이나 모순이 발생을 한다. 특히 테이블 단위로 봤을 때 같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같은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경우, 다른 시스템인데 같은 로직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 도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고,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런 거죠. A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도 옮기고, B 시스템의 데이터도 옮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옮겼다는 거죠. 옮기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옮겨놨을 때 이런 약간 잘못된 데이터를 그럼 그대로 옮길 것이냐. 앞에 이런 것들 다 관계 구조 파악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프로파일링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그냥 잘못된 거를 그냥 잘못된 채로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복제를 해가지고 넘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데이터의 구조와 내용과 품질 분석 등을 통해서 구조 발견, 데이터 발견, 관계 발견을 통해서 최대한 정제, 누락과 비효율과 무결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거 관점을 봤었을 때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 구조, 데이터 관계, 누락과 비유효과, 무결성 위반 사항, 정합성과 관련된 그런 이 개참 속사 키, 그다음에 뭐 이상현상 관련된 그 비즈니스적인 모순과 뭐 SQL 로직 간의 그런 모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고 없애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결국은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 손실 없이 여기 보시면 깨끗한 데이터를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서 기존 시스템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요거 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하고 나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A에 대한 테이블을 B로 옮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수가 맞는지 볼 거고 합계 검증도 할 수 있을 거고 샘플로 뽑아보고 일부가 맞는지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중복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도 있을 거고 유효성 검증 날짜로 된 컬럼인데 혹시 뭐 다른 게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참조 무결성 외래키와 관계도 체크할 수 있을 거고 뭐 정밀도 인코딩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증 방법이었잖아요. 검증 테스트 방법이었으니까 이런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량 검증, 합계 검증, 샘플링 검증, 중복 누락 검증, 유효성 검증, 그다음에 무결성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밀도 검증 이런 것들은 이제 기리수죠, 기리수. 기리수가 혹시나 잘린 거지 않는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코딩과 관련해서 뭐 캐릭터 셋, 어떤 뭐 특정 캐릭터 셋, UTF-8을 쓴 게 아니라 뭐 아스키를 썼다 이러면 막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봐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과 관련된 거, 업무 규칙과 관련된 거 이렇게 더 확장시키는 이 관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보면은 데이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맞는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의 검증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색 쪽이 키워드니까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뭐 다들 워낙 이제 그 저희 서브노트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들 잘 적어주셨는데 키워드 기반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기반으로. 일단 배치하고 스트리밍하고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일괄입니다. 일괄. 예. 배치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또 배치를 이렇게 또 배치 처리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정의에 또 똑같이 쓰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예. 그다음에 정기 또는 비정기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방식이고 스트리밍은 뭐 잘 해줬어요. 실시간 연속성. 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용량이죠. 용량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딱 말아가지고 빵 때려 넣는 거잖아요. 대용량이고 스트리밍은 큰 거를 한 번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IoT나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로그나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소용량.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뭐 당연히 이제 대용량 하려면 오래 걸리겠고 얘는 작은 데이터니까 처리해서 굉장히 작은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단 하둡, 스파크, HDFS 이거 다 여기 쪽 키워드고요. 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대용량 처리 기법이죠. 네. 그리고 카프카 뭐 어제 배웠던 뭐 플링크, 저번 주에 배웠던 플링크, 퍼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 처리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까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다차원 분석,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분석한다거나 서비스를 했을 때, 얘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AI에 대해서 실시간 추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 구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람다하고 카파인데, 카프카 아시죠? 카프카. 이거 헷갈리셔가지고 거꾸로 쓰신 분들 오늘 많이 계시는데, 카프카가, 저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카프카가 실시간이니까 얘는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파는 결국은 레이어하고 서비스 레이어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실시간을 구성을 한다. 람다는 배스서입니다. 배스서. 배치, 스피드, 서비스.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데이터 아키텍처다.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 끝단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키텍처. 자,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있다라 한다면 배치, 이, 뭐, 대용량의 뭐, 비정기로 갈 거냐, 스피드 레이어 이렇게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 두 가지가 여기 스피드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배치하고 스피드가 하나로 이제 통합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 레일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어디서 중단됐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사실 얘가 더 높습니다. 얘가. 네. 어디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싹 날려버리고 다시 그냥 재처리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성은 더 높지만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에 되고 그다음에 보정 작업이 용이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는 거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뭐 이런 이 서비스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더 조금 더 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실시간이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단일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예, 단, 이 데이터가 만약에 중간에 수집이 끊기거나 뭔가 했을 때 재처리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키텍처라고 했는데, 아키텍처는 이 정도로 그려주시던 아니면은 이렇게 아키텍처라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뭔가 구분을 나눠서 이제 크게 그려주시던 요거를 이제 가로형으로 하시던 세로형으로 하시던 그거는 뭐 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 아키텍처라고 하면 굉장히 허전하게 그리시면 일단은 아키텍처 보유처럼 보이지가 않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아래 꼭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 데이터, 그다음에 수집하는 레이어, 그다음에 분석 뭐 처리, 그다음에 저장하는 레이어, 서빙하는 레이어, 그다음에 소비하는 레이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천의 어떤 그런 정형, 비정형, 뭐 레가시 시스템의 데이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뭐 메시징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API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저희가 다 땡겨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집하는 어떤 그런 커넥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겨와서,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사실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이 사람의 그냥 방안이고, 저라면은 메시징 플랫폼이 아니라 배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성을 해 놓는다. 특히 이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가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벼운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스트리밍으로 간다거나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같은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배치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Io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로그 같은 것들은 다시 이런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배치와 관련해서 저장하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저희가 뵀던 뭐 계층화 이런 것들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서빙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용량이잖아요. 대용량. 그렇죠? 대용량이니까 이미지 대용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센서 이런 것들이 초 단위로 그 하나의 어떤 단위는 굉장히 작지만 이게 초 단위로 계속 모이다 보면 이것도 대용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여기를 좀 잘 구분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를 잘 구분을 하시고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어떤 지금 이 스트리밍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 배치, 한마디로 람다로 갈지 카파로 갈지 이거를 잘 구획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잘 저장을 해놓고 뭐 서빙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AI, ML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추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BI 같은 경우는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분석이 중요한 거, 어떤 특정 시점에 분석이 중요한 거니까 얘는 람다로도 되겠다. 람다로도 하니까 BI 도구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런 분석 도구라든가 타 그런 시스템과 연결했을 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저장된 거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유형에 맞게끔 그리고 엔드 마지막에 활용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금 람다를 탈지 카파를 탈지 요것만 눈에 잘 보인다고 한다면 요거는 고득점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데이터 유형이에요. 데이터 유형. 그래서 이제 정형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실시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시켜 놓고 어떤 지금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다시 거꾸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요것만 잘 눈에 보이면은 저는 마지막 이 4단락 요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 있잖아요. 하둡, 뭐 스파크, 카프카, 플링크, 그다음에 뭐 BI 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ETL 할지 ELT로 할지 그다음에 뭐 S3 오브젝트 스토리로 할지 뭐 나스로 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따라 붙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접수잖아요. 시험 접수잖아요. 월요일 날 뭐 카톡 공지해 드릴 텐데 시험 접수 잘 해주시고 참고로 저는 시험 접수를 늦게 했습니다. 조금 늦게 일부러. 왜냐면은 왠지 앞에 접수하면
그 채점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채점 받겠다, 늦게 채점 받겠다 약간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 회차 붙었어요. 그래서 뭐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후보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약간 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채점을 쭉 하고 하다가 뒤에 하다가 잘하는 사람이 튀어나왔어. 아, 이 사람 무조건 붙여야 되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낙연 기사님께서 그 신문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거 하고 네, 멘토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